영남일보 이영란입니다. 영남일보에서는 8월부터 이영란의 스위치라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크게는 국가와 사회, 작게는 우리 그 이웃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 또는 노력해온 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김진명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스위치라는 건 뭘 누른다는 건데 뭘 누를 게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바꾼다는 의미로 담았습니다. 아, 스위치 바꾼다는 거죠? 네네. 아, 본인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까지 너무 잘 못 살아왔다 이런 거예요? 예, 저도 좀 많이 좀 더 반성해야 될 점도 많고 더 크게 나가고 싶은 점도 있고 또 본인과 더불어서 예, 언론인으로서 사회를 좀 바꾸는 네,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죠. 많이. 네, 좋네요. 작가님은 아무래도 소설을 통해서 소설 장르를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발견하고 지키고 또 하여튼 결과적으로 나은 쪽으로 이렇게 네. 개선되면 좋죠. 예. 어떤 그 사실 그리고 또 작가님의 소설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예지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통찰력이랄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일단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또 이렇게 해법을 제시 오셨거든요. 근데 노력하고는 있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 남마같이 얽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중첩돼 있는데요. 예. 이번에 긴급 현안으로 지금 한일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부터 좀 짚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혹시나 나름의 해법이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원인보다도 이제 해법을 먼저. 네네네. 해법이 지금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그 물러서기가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국 지도자들의 이제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정치적 입지가 다 걸려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그 수출 규제라는 게 공격이면 공격인데 그 공격을 당해 가지고 고개를 숙이거나 꼬리를 내리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그 아베 수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격을 해놓고 이것이 그 바로 물러설 거라면 차라리 안 하기만 못하다. 그래서 그 국내적으로도 큰 타격이 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 밖에는 두 분이 달리할 것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3자를 이렇게 이제 초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쪽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개입하기가 굉장히 입장이 나쁠 겁니다. 우선 이제 좀 큰 이유로는 이것이 원래 이 우리나라 주변에 두 큰 축이 있는데 하나가 한미일 축이고 하나가 북중러 축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에서 이 한국이 자꾸 이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는. 그래서 이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일본을 만류해서 없는 걸로 하라.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한국의 길을 키워줘 가지고 한미일 쪽에서 이탈하게끔 오히려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이 그 산업 측면인데요. 이 한국의 반도체가 이제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75%를 점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워낙 발달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그것도 이제 세계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의 산업계의 우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일본도 역시 이번에 촉발되기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이 됐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의 한국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반도체가 일본은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도시바라든지 네. 히다치라든지 NEC라든지 네. 세계 최고를 달리던 일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지금 삼성의 삼성 예, 때문에. 그 네. 밑으로 다 네, 가 네, 있고 앞으로 이제 더 크게 그 밑에서 이제 헤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네, 네. 때문에 여러 요소가 지금 겹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개입 안 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했고요. 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영향력은 상당히 있지만 네. 그렇게 좀 이 현실적 이 정치적 입지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네. 너무 꽉 묶여 있지 않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네. 저는 그 미국의 그 오바마 전 네. 대통령 네. 이분 같으면은 이제 우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신도 이해를 하고 네. 또 한일 간에 맺었던 그 협정도 네. 전문 정치인에게 충분히 이해를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분에게 이제 이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네. 좋다.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시죠. 양쪽을 다 볼 네네. 수 있는 거죠. 네네. 왜 이제 우리 한국은 이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이 계속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독도 문제를 제소해 오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기피증이 있어요. 네. 우리 건데 왜 이 제3자에게 물어가지고 평지 풍파를 일으키겠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건에 대해서도 제3자 중재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것이 독도와 같이 이제 그냥 미뤄둬도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것은 지금 그 경제와 산업이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초빙을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중재안이 나올 때까지 네네. 까지는 모든 걸 원상으로 돌린다. 네. 그러면 그건 한국도 일본도 그 수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강대강 대치를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서로 잠재의식 속에는 네. 어느 정도 공감대를 네, 이루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원상으로 돌리고 기다려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하고 하는 가운데 네. 서로 이제 충분히 입장을 내놓고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런 그 중재안이 효력을 발생 이제 하게 될 텐데 만약의 경우에 일단 그래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중재를 하더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측면에서 대법원의 어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반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은 한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를 시켰고요. 네. 한 면에서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이런 그 좀 이중적 측면이 있어요. 네. 일단 그 이 대법원 판결이 일본인들에게 준 충격이 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베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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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아베 운동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반아베로 그쳐가지고는 이 일본인들이 느꼈던 그 이 충격, 그들이 갖고 있는 진심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아베가 물론 잘못한 것은 뭐냐면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그 아주 좋지 않은 카드를 꺼냈다는 건 아베의 잘못이지만 그 수면 하에 있는 일본인들 전체의 의식은 한국인들이 약속을 위반했다거든요. 그럼 왜 약속을 위반했다고 보느냐 하면은 1965년에 이제 한일 협정을 할 때에 그때 그 일본인들이 돈을 주면서 그 돈을 주는 의미는 그 여러 가지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개인으로 다 몇백만 건, 몇천만 건을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 정부가 그걸 다 떠맡는 조건 하에서 정부가 대신한다 이런 컨셉으로 돈을 줬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돈을 받을 때에 그런 컨셉으로 받았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우리 정부가 이제 이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제로 오래 왔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은 징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 각 개인이 일본에 배상을 요청을 해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본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한국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일본의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인들 우리 한국이 좋다 하는 게 한 7, 80% 좋을 때는 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싫다가 한 80%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역전이 된 거군요. 그렇죠. 특히 그 이번에 그 화이트 리스트 문제 때는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예, 한 4만 몇천 명이 이제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그중에 1%만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 한국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나머지 95%는 확고하게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해야 된다. 굉장히 밉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인지를 해야 앞으로 해결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대법원이 그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다. 근데 이제 대법원 입장은 뭐냐? 그 혼란이 일어나든 말든 법원은 좁게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요. 법원이 봤을 때는 이제 이 1965년에 그 정부가 개인의 모든 권리를 다 뭉뚱그려서 받아가지고 그 증발시켜 버리는 건 옳지가 않다. 그러니까 법도 이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1965년 당시의 이 법의 정의하고 지금의 이 법의 그 시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그 개인의 의식의 자유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개인이 그때 정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구애받지 말고 청구할 것은 해야 된다. 비교적 이제 이 천부 인권에 속하는 권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발생하는 혼란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저희 판단으로는 그 정신은 살리고 그 현실적 안정은 도모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전범 기업 및 일본의 그 정부에 청구할 권리는 살려주고 개인이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해라 그렇게 해서 개인의 이 권리는 살려놓고 그 대신 1965년에 정부가 각 개인들의 대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해줘라. 그렇게 그 판결을 했었어야 이게 마땅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1965년도 이제 협정이면서 그게 이제 조약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를 한국 정부가 했으면 그걸 당연히 지키는 게 맞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쪽 한쪽만 이렇게 했다. 이것은 원래 이 법원이라는 거는 이제 이 현실적 법의 가치 체계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임무인데 그것은 조약이든 협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제 간의 관계도. 근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우리 대법원이 좀 미스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이 한일이 아주 격돌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 쪽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을 하고 지금은 그 잘잘못을 우리끼리 따지기보다는 그 일본하고 꽝 부딪혀야 됩니다. 전력을 다해서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 그 역사상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한 770회 정도 돼요. 한국이 한 번도 반격을 못 했거든요. 이웃한 두 나라가 그 스코어로 따지면 770대 0 정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독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흐지부지 지나가면 그 독도 충돌이 이제 곧 오거든요. 독도 충돌이 우리가 꽝 부딪혀야 일본인들이 함부로 독도에 대해서 탈환이니 뭐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 경계심을 갖게 돼 있지. 지금 우리가 그 당장 경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면 이거는 그 우리가 앞으로의 그 큰 환난을 자초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대법원이나 또 외교부, 우리 외교부가 대단히 잘못했죠. 왜냐하면 네. 이런 판결이 나오면 네. 당연히 그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다 조합하는 건 네네.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속하는 그런 좁은 개념인데, 그러면 외교부에서 빨리 일본 쪽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네.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65년 협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은 살리는 그런 걸 하자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일본 쪽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자 하고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아주 배짱을 부리듯이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다 거부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번에는 막 가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하고 막 사정하다시피 하니까, 계속 상권 분립 이야기만 했었죠. 이것은 지금 우리 외교부의 그 존재 자체가 아주 그 한심하게 여겨질 정도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지금 국민들이 다 단결해가지고 일본하고의 대결에서는 현재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나중으로 미루자. 야단쳐도 우리 자식이니까. 네. 대통령이든 뭐 대법원이든 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혼을 내도 우리가 내야지 네. 일본인들이 욕하는 거를 방치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그 부분 일면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신 조국 전 수석,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제징용을 그 부정하면은 헌법 위반자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까? 그것은 그 도대체 말 자체가 되질 않는 거죠. 네. 그거는 그 발언은 이제 아주 그 히틀러를 연상하기에는 전체주의적 발언이죠. 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그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정반합, 네. 을 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제가 있으면 네. 안티태제가 나와가지고 토론은 신태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정신인데, 그 어떤 한 의견을 내놓고 이것에 반대하면은 다 친일파요, 다 아까 뭐라 그랬죠? 헌법 파괴자다. 네, 헌법 파괴자. 그것은 옳지 헌법 않죠. 위반자. 네네. 그러면은 마찬가지 논리로 네. 지금 당장 북한하고 통일하자. 네. 거기에 반대하면 다 민족 반역자다.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일본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일본에 충성하려고 하는 친일파가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세계 질서 속에서 네.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네. 더 깊이 연구할까 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당장 반일은 쉽죠. 감정적으로는 누구나 반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진지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네. 그렇게 뭐 헌법 파괴라든지 그런 전체주의적 발상은 그 전혀 맞지가 않죠. 네. 그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그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 한일 경제 전쟁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저희 뭐 비전문가로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이 한일 전쟁, 한일 경제 전쟁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한일이 극강 대치 네. 중이니까 네. 그걸 세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나 매우 분명한 원칙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 200억 달러 흑자를 봅니다. 네네. 그 일본에서 한 300억 달러 적자를 봐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한 1,700억 달러 흑자를 봅니다. 네. 동남아에서 이제 한 500억에서 700억 달러 흑자를 보는데, 그것은 우리 에너지 소비가 워낙 심하니까 네. 그 에너지하고 이제 맞바꾸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본소 적자 보고 중국소 이제 흑자 보는 걸로 살림살이를 산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들려오는 이 수입품들이 네. 이것이 그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종류가 아니고, 이게 생산에 필요한 생산재를 다 들여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하고 누가 이긴다 이런 관점에서 자꾸 그 언론이 조명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네. 설사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네. 현대 국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체제를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네. 다 협조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고 서로 이제 호환을 하는 것이 이제 현대 국가 관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긴다, 극복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루 빨리 문제를 빨리 봉합하고 같이 그 협조하는 시대로 가자.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한미일 축에서 지난 6, 70년간 굉장한 번영을 이루었거든요. 그 당시는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 중공의 네. 공산주의 북괴라는 정말 그 위태한 상황에서도 한미일축이 있었기 때문에 안보 걱정 없이 번영을 이루어왔거든요. 이 한미일축이 이제는 끝난 것이냐? 앞으로 이게 중요해집니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한미일축을 꽉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이 문제는 서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가지고 그 빨리 원상으로 되돌리는 게 중요하지. 이걸 누가 이기느냐 이런 컨셉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서는 안 되죠. 이제 이 문제를 오래 끌어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최악이죠.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막상 그 피부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인들이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나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없는 언론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것은 그 얘기가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것은 현대 의미의 국가는 그 보이지 않지만 국가 간의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 기업인들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목소리는 지금 낼 수조차 없어요. 이런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이기겠다는 것은 그 나라를 완전히 깨먹겠다는 얘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짚어보면 이길 수 있다라고 정부는 지금 계속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긴다면 이길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하면 아마 그 지도자를 우리가 더 불신하게 되겠죠. 지금 이길 수 있다, 이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 국민 모두도 이긴다 이런 컨셉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뒤로는 그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와야 되죠. 결국은 근데 두 평행선으로 갔을 때 이긴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긴다는 것은 이제 물론 이긴다에만 집중하면 이길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본하고 다 거부하고 지금 이제 미국이 은연중에 일본 편을 들고 있거든요. 확산되면 미국하고도 또 이제 선을 긋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자 해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기는 거는 이게 아주 독재 국가라든지 아주 후진 국가들만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 속에 자기를 가둬버리는 거죠.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본질은 이게 이제 우리는 자원이 없고 인구는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무역과 국제관계가 가장 중요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중요한 나라, 그것도 이웃 나라하고 그걸 이긴다라는 컨셉으로 끌고 가는 옳지가 않고 만약에 이긴다면은 나라가 전부 그 살림살이나 그 경제 수준이나 국가 수준, 경제 수준이 나빠지면은 그게 민주주의 수준도 확 떨어져요. 그건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전쟁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한일 관계를 짚어보고 이제 남북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도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지난번 저랑 인터뷰도 한번 하셨는데 1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보내셨거든요. 그렇게 신뢰를
주셨는데 지금 보면 사실 그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게 이제 그 다르고 다른데요. 네. 그게 두 의미가 좀 부적절한데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는 네, 의지라는 의지. 말하고 네, 네. 신뢰라는 말하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력을 다해서 대륙간 탄도탄하고 핵에 집중하던 네. 북한이 네. 갑자기 휙 돌아선 돌아섰죠. 것은 그 워낙 그 미국의 공격적 태도에 겁을 네. 집어먹기 네. 때문이다. 집어먹었기 때문이다. 그 미국의 그 국제 봉쇄가 워낙 삼엄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군사 공격 일보 네. 직전이다. 네, 네. 이런 것에 겁을 먹어가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의지가 확고하기보다는 이제 지나치게 겁을 겁을 집어먹고 할 수 없이 끌려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내가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우리 한국이 대단히 잘못한 것은 네. 그 북한이 확 돌아선 것은 겁을 먹어서 돌아섰거든요. 네. 그거는 그 미국과 북한을 외나무 다리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겁먹은 북한이 미국과 상대를 해가지고 양보할 건 다 양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나오자마자 여기에서 그 무슨 앞으로 뭐 남북 경제 보다 뭐 이런 네. 그 북한 쪽에서는 외나무 다리에서 다른 길이 없이 미국하고만 딱 맞닥뜨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 여러 가지 다리를 놔주니까 이 북한이 빠져나갈 통로를 하나 가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중국도 그 당시에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미국 때문에 어떻게 못하고 있다가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도 같이 붙고 네, 네. 지금 러시아까지 러시아도, 붙어버려가지고 지금 북한은 그 굉장히 이 여유가 채널이 많아졌- 많아진 거예요. 네. 그때 그 다급하고 겁먹었던 네. 걸 떠나가지고 지금은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그 미국도 여기에 그 트럼프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이 들어가가지고 대선 북한 핵 문제를 그렇죠. 네. 자기 그 대통령 선거에 써먹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아무리 뭘 위반하고 나쁜 걸 해도 축해 세우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 유럽도 그러고 이 미국 내부에서도 그러고 김정은이 뭘 그 위반했다 이걸 많이 해도 아니다. 트럼프가 위반한 거 하나 없다. 최근에 착하다. 미사일 잘하고 있다. 네. 그거는 이걸 다 자기 대통령 선거에 써먹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한 문제가 굉장히 그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지난 날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금 해안을 터득해야 될 때입니다. 네.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악화됐고 남북 관계도 사실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미중 전쟁은 또 굉장히 더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는 이런 진단도 있거든요. 이 때문에 뭐 최근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제2의 IMF 또는 뭐 세계 경제 대공황 이런 이야기가 자꾸 터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세븐라인을 넘어가면서 이게 그 미국이 이제 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됐죠.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중국도 이제까지 그 희망을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던 게 이게 미국 쪽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구나 해서 이제 강대강으로 또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네. 그래서 그 이 미중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요. 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그 굉장히 압박하고 있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살아남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네. 이렇게 그 가고 있는데 지금 국내적 요소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네. 뭐 기업이 이익을 나누어라. 네. 무슨 그 동반 성장이다. 네. 그리고 그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 기타 뭐 모든 그 기업들이 굉장히 일하기 나쁜 쪽으로 조건이 까다롭게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기업 기류로 가야 되느냐. 네. 우리 경제가 아주 탄탄하고 어떤 그 바깥의 요소가 없을 때는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워낙 그 상황이 어려운데 그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기업을 목을 콱콱 조르면은 이것은 그 나라의 미래는 다 기업에 달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경제 전쟁을 치르는 그 소총수들이 그렇죠. 다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어떻게 하면 기업을 도와주고 밀어주느냐 여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그 상당히 기업을 나쁘게 보는 그 기업인들이 지금 의욕을 잃고 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게 그 무섭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어떤 지금 내외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느끼고 어떻게 하면 기업을 도와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검찰이 새로 출발하면서 그 무슨 상생하느냐 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것도 너무 그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지 않는 너무 좁게들 봐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삶은 다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그 이 좀 우스갯소리지만 대통령부터 그 이 검찰청장단 수사관까지 전부 기업 현장에 좀 들어가서 한 달간 이렇게 좀 일도 해보고 그런 걸 느끼는 게 아주 지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절박한 제안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어떤 식으로 나라가 견인되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컨대 뭐 한중 관계를 이제 사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나라를 이제 국가 지도자라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 지도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에 워낙 그 이 핍박받고 워낙 박탈당한 자신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이 우리나라 사회 비리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기존 보수층이 그 자신들이 누리게 된 혜택과 이익을 다 같이 나누려고 하지 않고 독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쁜 현상을 자꾸 내몰면서 사리사욕만 챙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탓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 어느 만치 그런 물결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건 굉장히 잘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가 지도자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전 세계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항상 이 경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경제의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잘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냐, 풍족하게 만들어줄 거냐,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살려낼 것이냐. 모든 선진국들의 정치는 다 경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감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 경제조차도 어떻게 보냐면은 사회가 정의로워지면은 경제는 저절로 되게 돼 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경제 연구를 하겠어요? 그냥 사회만 정의롭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그 굉장히 그 나이브한 경제관을 갖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60, 70년 동안 흘러온 방향하고 정반대 위치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굉장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그 꼽아봐야 될 게 정치가 뭐냐. 위정자는 무엇을 가장 근본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밥을 먹고 배를 두드리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역사로 보면은 그게 뭐 중요하냐. 정의라는 가치. 뭔가 인간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가는 쪽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이 항상 독재자가 되고 네.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국민들의 피폐하게 삶을 되는 거죠. 피폐하고 그르치게 만들어 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네. 공산주의는 그 이념이 얼마나 훌륭해요. 네. 이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배가 터져 죽고 네. 한쪽에는 사람들이 배가 붙어서 죽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하자.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염원이요 최고의 가치죠. 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우리 그 인간이 뭔가를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우리 인간이란 내가 열흘 밤을 새면 저기 보이지 않는 사람들 10,000명을 살릴 수 있다. 네. 그럴 때에 열흘 밤을 안 셉니다. 네. 그러나 한 달 밤을 새면 내 아들 나이키 운동화 신겨서 학교 보낼 수 있다. 내 아들만 고무신 신고 있는데 딴 애들 다 나이키 신고 있다. 그러면은 한 달 밤을 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무시하고 공산주의는 오른쪽으로 마구 내몰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좋은 이상을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그 사회를 다 망가뜨린 거죠. 그런 것은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면 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전체 평균 수준을 올림으로써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걸 좀 참고로 해가지고 좀 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국가를 강대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지도자의 가장 큰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바른 쪽을 쫓아서 그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국가가 지금 상당히 찢겨 있어요. 네, 네. 다 곳곳에서 대립이 되고 특히 이제 외국과의 관계도 자꾸 우리가 입지가 나빠지거든요. 네. 이것은 그 위정자의 그 가장 큰 덕목이 국가를 강성하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어쨌건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상황이 구한말 시대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 외교적으로 너무나 고립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외교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우리 역사의 경험에서 보면 네. 우리 한국은 조선 500년 동안 이제 중국의 그 머리를 조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네. 매사를 중국에 물어봤어야 됐고 네. 중국 사신이 오면 임금이야 다 꿇어 앉아가지고 그 조칙을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 국가의 그 정체성이 없이 어떠한 그 자부심도 없이 방향성도 없이 중국에 이끌려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지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 미국의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일단 너무 그 자기 결정성이 약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차차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고, 우선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이제 외국하고의 관계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워낙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때에는 또 하나 이제 그 과거에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지난 6, 70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미일 체제 속에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걸 다 두들겨 보는 거는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좋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그러나 이게 어떤 위기다 싶을 때는 반드시 그 한미일 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미일 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뭘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한미일 축을 떠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그 축을 떠나오게 되면 그 두 가지 점에서 아주 나쁜데요. 한국, 미국, 일본은 일단 그 경제에 대한 개념이 같아요. 이게 자유경제, 또 자유경제가 바로 이 자유주의죠. 이것이 이제 아주 같은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이것이 다 그 공통점이 다 독재 국가들이잖아요. 이 독재 국가하고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도 참
참 이 관계를 해나가기 어려운데 한미일 축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독재 국가다라고 섞인다는 거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보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위기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반드시 한미일 축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한미일 축이 지금 흔들린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위기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죠. 지금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그 수출 규제 그 자체가 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보내는 그 경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미일 체제가 공고하지가 않고 자꾸 이탈하려고 하니까. 한일협정 자체와 관련되는 지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미국도 일단 이번 한일 전쟁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그 외국의 그 외교적 시각에서 보건데 그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금 그 판결하는 그 판결 자체가 한일 협정을 위반하는 어떤 단초 그러니까 그 한일 경제 전쟁의 단초를 한국이 제공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면 미국 쪽에서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한일 관계의 비틀림은 한국이 먼저 단초를 제공했다. 그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주로 이제 그 국제 조약의 성격 네. 이걸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일본과 미국 쪽 시각이 더 많이 수용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대법원은 뭐냐면은 이것이 그 단순히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 이 개인의 권리라는 좀 더 이 민주화된 좀 더 앞서 나간 그 정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대법원 판결 자체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진보됐다고 보는데 다만 뭐가 잘못됐냐면은 일본이나 미국을 설득하는 맞아요. 그런 그 노력이 너무 없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약속을 위반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그걸 무슨 법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이미 그 국민 감정이라든지 또는 국제 관계를 보는 쪽에서는 우리 쪽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대법원 판결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이 법적 안정을 위해서 방망이를 한 번 더 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하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그렇게 했으면 그 정부 관계자들이 나서가지고 청와대에서도 외교부까지 이런 입장을 다 설명을 사전에 하고 좀 더 진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초기에 전혀 안 하다가 지금 허겁지겁 덤비고 있는 이것이 이제 큰 잘못이다 이런 뜻이죠. 결국은 외교라는 거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교적인 좀 그 활동이 우리가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외교는 결국은 국익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정부 들어서. 예, 국익을 뭘로 보느냐인데 네. 지금 정부는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한일 또 한미 외교를 담당하던 외교관들을 다 배제해 버렸어요. 네네. 이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은 이제 그자들이 네. 우리나라 외무부 북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네. 전문적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오히려 다 망가뜨렸다. 오히려 외국을 더 유리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이제 시민단체 출신을 비롯해서 아주 새로운 사람들로 다 심은 거죠.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기존의 국익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기존의 국익은 이제 미국, 일본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같이 발전해서 이제 이익을 나누자 이런 거였는데
그 조금 그 국익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기존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국익을 현재 해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지금 새롭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정한 국익을 위하는 것이다 그건데 지금 형편으로 봐가지고는 그 시도대로 되지는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